여러분들이 중등부학을 다 알고 있다면 고등부과학이 이렇게 안 많은 건데, 이제 중등부과학이 3년 동안 배운 내용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아는 게 좀 어렵고, 잊어버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고등부 과학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어디서 할 거냐면 원소주기율표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원소주기율표라 하면 우선은 주기율에서 먼저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주기율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정재? 주기율의 의미가 뭐였어요? 주기. 네. 그러니까 내용을 항상 100% 기억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자를 조금 하시면 좀 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단어 끊어서 보자고 했는데 송현아 어떻게 끊어서 보자고 했습니까? 어떻게 끊어서 보자고 했어요, 송현아? 주기율. 와? 율로 끊어서 보자라고 얘기했던 거고. 앞에 있는 주기의 의미가 뭐였어요, 서정아? 주기. 한주 그 주기적. 네, 그렇죠.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율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현승아, 율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규율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다? 규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할 때 모르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수업을 들으셨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건 문제가 됩니다. 고등부에서는 여러 번 수업을 돌려서 할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매주 나가야 되는 단원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볼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정리할 때 충분히 내용을 봐주셔야 되는 거고, 저걸 이제 주기율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서야, 주기율 저 두 개 의미 합치면 무슨 말입니까?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그렇죠. 뭐가 반복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율의 의미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주기율이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걸 통해서 아마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규칙성을 이제 찾고 싶은 게 주기율표였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이제 이름까지는 안 쓰고 기호만 좀 써보겠습니다. 진영아, 가로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가로줄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로줄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기가 되는 겁니다. 주기가 뭐였어요? 그러면 의미까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주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수를 말했습니다. 전자 껍질수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주기라고 얘기하면 정재야, 일주기라고 얘기하면 누구랑 누가 되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수소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이미 원소주기율표 외우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원소주기율표 못 외우고 있었던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까지 못 외우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고등부 아마 가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지금 이제 일주기고, 일주기에서 이제 수소, 헬륨이 있는 겁니다. 그럼 2주기 같은 경우에 리튬부터 네온까지 있게 되는 거고, 3주기 같은 경우는 송현아, 누구부터 누구까지 3주기입니까 지금? 그 나트륨부터 아르곤. 아르곤까지 3주기인 거고, 얘가 이제 4주기가 되는 거죠. 서정아, 이건 좀 어려운데, 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랑 뭐죠? 힌트 한 번만 주세요. 우리가 원래 중등에서 수소 원자 모형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누구도 한 개가 있어야 되고 전자요. 전자도 한 개가 있어야 되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죠. 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요 전자 껍질수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저거를 전자의 위치를 어디 위에다 올려줘야 주기가 몇 개니까? 주게 1이니까. 1이니까 첫 번째 맞아요. 하나예요. 전자 껍질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원자 모형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현상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지금 나가는 진도의 한 3배 정도 속도와 분량이 고등부 수업일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정도 못 따라오면 사실 지금 중3인데 지금부터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고등부 수업 이제 들어야 되는 게, 왜냐면 11월 말에 여러분들 중3 마지막 시험 보고 12월부터 고등부 수업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못 따라오는 게 단순히 한 주, 2주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현승아. 아시겠죠? 지금 대답 못하는 거 땅을 치고 후회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일 거예요, 고등부 수업 들을 수 있는 거. 본인 지금 대학 인서울 못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막말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이거 모르는 학생들 없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선생님 저 중3인데, 아니요, 걔네들은 고1 때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걔네들 인서울 못해요. 수준 차이라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고등부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현상아 다시 대답해요. 1주기에 지금 전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2주기는요? 3주기는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게 최대 전자수죠. 각 껍질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 두 가지가 해결이 되게 되는 거고, 모형이 바뀌고 각 껍질의 최대 전자수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주기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세로줄의 이름은 이에서야 뭐였습니까? 그렇죠. 족이었고, 족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이 원소 주기율표 들여다보는 가장 핵심 목적이 뭐예요, 진영 학생? 뭘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거 보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주기율이 뭐니까? 안 되죠. 주기율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주기적, 방정, 저 두 개를 합쳐서 지금 밑에 마지막 설명 뭐라고 적었습니까? 성질이 비슷한 원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결국에는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을 거다. 규칙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이 규칙을 이제 어디에 있다라고 결론 지었던 거예요? 이 규칙이 누구였던 겁니까? 우리 성질이 비슷한 원소 결국엔 어디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질이라는 건 전자를 받을 건지 버릴 건지를 말해요. 정재야, 리튬 전자 받아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돼. 왜 버려야 돼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니까? 1.2로. 안 되죠? 그러니까 18쪽이라고 얘기하는 녀석들이죠. 18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18쪽에 있는 녀석이 되기 위해서는 리튬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전자를 하나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나트륨 같은 경우에 송현아, 전자 어떻게 합니까? 받습니까? 버립니까? 몇 개 버려야 돼요? 그럼 리튬도 한 개 버리고 나트륨도 한 개 버려야 되네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저기 둘의 뭐가 같으니까. 이상향에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끝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맞는데, 리튬과 나트륨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같은 무슨 줄에 있어요? 그렇죠. 같은 세로줄, 같은 일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로줄이라고 얘기하는 족이 이제 정확하게 원자과 전자수고, 요게 결국에는 모든 화학적 성질의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얘가 이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세로줄에 의해서 족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서정아? 일족이 지금 전자 최대 몇 개예요? 일주기요? 네. 2개요. 그렇죠. 이주기는요? 8개. 3주기는요? 8개. 4주기 혹시 기억하나요? 네. 몇 개예요? 18개. 그렇죠. 잘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18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족이 몇 쪽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18조. 그래서 족이 18쪽까지 있게 되는 거고, 여기가 스타트가 이제 1쪽, 이제 끝나게 되는 게 18쪽입니다. 여기 18쪽이 되는 거예요. 18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건데, 1주기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전자수가 2개밖에 안 차죠. 그러니까 중간에 몇부터 몇까지가 비어 있어야 돼요. 2부터 17. 그렇죠. 2부터 17이 1주기에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주기 같은 경우는 2부터 17쪽이 비어 있다라고 했고, 현승아, 2, 3주기는 그럼 몇부터 몇까지가 비어 있습니까? 우선은 최대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현승아? 지금 몇 주기를 기준으로 해요? 4주기에 18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2, 3주기는 얘랑 그럼 몇 개가 차이 나니까? 10개가 차이 나니까 몇 개가 비어 있어요? 10개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1주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몇 개 차이요, 현승아? 2개 차죠. 그럼 밑에랑 몇 개가 차이가 나면서? 16개가 차이 나면서 2부터 17이 몇 쪽이 빠지는 거예요, 총? 16개가 빠진 거죠. 그럼 지금 2, 3주기는 몇 개가 빠져야 돼요, 총? 얘 대비 몇 개가 부족해요? 최대치 몇 개고? 18개고, 얘네들 몇 개니까? 몇 개 차이가 나요? 몇 개 차이 나요? 10개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몇 쪽부터? 3족부터 12족으로 10개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숙제 검사할 때도 그런 얘기 또 하겠지만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수업 받고 공부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결국에는? 뭐 해야 되죠? 학교 시험 문제 풀어야 되죠. 정확하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풀어야 돼요. 차라리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건데, 여기서 쪽팔리고 여기서 창피한 게 나아요. 나중에 대학을 못 가는 상황보다. 그래서 자꾸 질문해 드리는 거에 답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뜨려서 얘기를 할 거고, 따라서 요 사이에 3부터 12가 비어 있다 보니까, 3부터 12가 비어 있다 보니까 위쪽의 숫자는 이제 2족 다음에 소연아 몇 쪽이 나와야 돼요? 3족이 나와야 돼요? 13족이 나와야 돼요? 13조. 13족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13족이 붙어서 여기 14족, 15족, 16족, 17조. 17족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소 주기율표는 예서야 가로 세로 얼마씩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가로줄이 총 몇 개? 총 7개가 있고, 세로줄이 총 몇 개? 원래는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18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체가 118개로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밖에 안 다루니까? 20번까지밖에 안 다루니까. 왜 20번에서 끊었다고 했죠, 진혁 학생? 아니죠. 21번이 나오는 순간 누굴 설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21번이 나오는 순간 3족을 설명해야 돼요. 왜냐면 21번에 나오는 스칸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주기가 서정아 몇 개씩 채운다고 최대? 18개를 채우죠. 그럼 얘는 지금 중간에 생략되는 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위에서는 왜 생략됐어요? 최대치가 몇 개가 기준이고? 최대치가 18개가 기준인데, 얘는 그에 반해 몇 개가 부족해요? 10개. 10개가 부족하니까 몇 쪽부터 몇 쪽이 생략된 거예요? 3부터 12. 현승아, 1주기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최대니까? 2개가 최대인데 원래는 몇 개가 최대여야 돼요? 18개. 그럼 몇 개 차이가 나면서? 16개가 차이 나면서 2부터 17쪽이 빠졌던 거죠. 근데 4주기 같은 경우는 18개가 다 들어있으니까 생략될 이유가 지금 있다 없다? 생략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숫자가 나오면 여기는 정재야 몇 쪽이어야 된다고요? 4조. 얘 몇 쪽이에요? 1쪽이. 얘는요? 2조. 그럼 요 자리 나왔어야 되는 거. 13조. 위에 거라면 그렇죠. 근데 지금 4주기는 최대 몇 개가 차니까? 18개. 18개가 차니까 생략되는 게 있다. 그렇죠. 3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3족이 나와버리면 원소 주기율표 다시 띄워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소주기율표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다시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여기서 끄는 거예요. 개수가 좋아서 숫자가 좋아서 끄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우선 얘기 드렸었던 원소주기율표고, 뭐 주저리 얘기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결국엔 요 18쪽에 있는 애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해서 뭘 만족시키자? 무슨 규칙 만족시키자고 했어요? 그렇죠. 옥텟 규칙. 왜요? 옥타가 숫자 몇을 의미하고 8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지금 전자 채우는 거 보면 최대로 8개, 18개 쭉 가니까 어떤 숫자랑 제일 관련이 많아서 8이라는 숫자랑 가장 관련이 많아서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한다. 요걸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제가 지금이야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실제로 기억해 달라고 한 건 저거 하나뿐이죠. 그래서 요 끝에 있는 애들이 되기 위해서 정재야, 플로린 같은 경우 전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 얻어와야 돼요. 그럼 전자 하나 얻어오게 되면 서정아 무슨 이온이 돼야 돼요? 전자 받으면 어떤 거요? 플로린이 전자를 받아오면, 아, 받으면 네. 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플로린이 원래는 아, 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플로린 같은 경우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어떤 선택지와 어떤 선택지가 있어요? 송현아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떤 선택지 있어요? 자, 어떻게 의미이 되는 거예요? 전자 한 개를 전자 생기 그렇죠. 얻어서. 왜냐면 숫자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죠.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방식으로. 현승아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어떤 방식이 또 가능합니까? 네, 몇 개나? 요거 숫자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지금 8개를 채워야 되는데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7개를 갖고 있어서 하나 받기로 한 거죠. 그럼 버리는 건 몇 개를 버려야 돼요? 그렇죠. 7개를 더해서 8개가 된대요. 개를 잃어서. 현상아 한 번만 더 할까요? 전자 7개 잃으면 무슨 이온 돼야 돼요? 그렇죠. 양이온이 돼야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하는 게 더 편할 거다? 1번. 그래서 1번이 훨씬 더 선택이 편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얘는 음이온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두 번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결과 플로린 같은 경우가 원래 몇 번이에요? 정재야. 플로린 지금 몇 번입니까? 9번. 9번이어서 원래는 플러스 9에 마이너스 9에서 0이 나오는, 이걸 정기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해요, 정재야?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였죠. 근데 가운데 있는 원자핵은 바뀐다 안 바뀐다? 정재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맞게요. 안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롤모델이 있고 흉내를 내고 싶더라도 내 이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원자핵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전자를 받았으니까 전자 개수가 어떻게 돼요? 총 몇 개가 돼버렸고? 총 10개가 돼버리는 거고,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서?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래서 플로린 마이너스로 음이온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끝이 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소주기율표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녀석을 짚어내든지 간에 그 녀석이 이제 전자를 받을 건지 버릴 건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의 성질이에요? 가로줄의 성질이에요? 세로줄의 성질이에요? 세로줄. 왜 세로줄의 성질이에요? 리튬 전자 지금 몇 개 버려야 돼요? 1개. 나트륨. 1개. 둘 다 몇 쪽에 있는 거예요? 1쪽. 같은 세로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건 누구의 성질? 세로줄. 세로줄인 족의 성질을 본 거고. 그래서 가로줄, 세로줄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세로줄이 이제 족의 성질을 본 거고, 누구를 추가해달라고 했었냐면 가로줄에 주기의 성질을 추가해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주기의 성질 뭐였죠? 예세 혹시 기억하나요? 조금 어려운데. 우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기의 성질을 보고 싶다는 건 주기를 맞춰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차이를 보고 싶은 거니까 주기를.
주기를 바꿔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2주기랑 3주기에 있는 녀석을 볼 건데 현승아 그럼 반대로 주기의 성질 보고 싶으면 누구를 맞춰줘야 돼요? 가로줄을 보고 싶은 거니 그렇죠. 조금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1쪽을 갖고 와볼게요. 1쪽에 나트륨 갖고 오고 1쪽에 리튬 가져왔을 때 얘네들은 둘 다 1쪽이니까 정재야 무슨 성질이 같아요? 주기의 성질. 나트륨 지금 몇 주기예요? 그 아 미안해요. 그래서 나트륨 몇 주기예요? 3주기의 그리고 리튬은요? 어서 주기 보고 얘기해요. 몇 주기예요? 정재 외워야 돼요. 2주기. 2주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주기가 다른 거고 족은 둘 다 몇 쪽이에요? 1쪽. 1쪽이죠. 1쪽이면 송현아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얘네 둘 다. 그 버린 그래서 전자 한 개를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서정아 나트륨 지금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 11번. 그렇죠. 세는 거 2개, 8개 한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1번이 되는 거고 껍질이 총 몇 개입니까 연승아? 나트륨 껍질이 지금 그렇죠. 왜요? 전자 껍질수 지금 물어보면 어딜 봐야 돼요? 가로줄을 봐요? 세로줄을 봐요? 가로줄을 봐요. 그래서 몇 번째 줄에 있으니까? 세 번째 줄에 있으니까. 그래서 껍질을 하나 둘 세 개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자를 지금 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리튬은요 그러면 진혁아 리튬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운데 우선 플러스 몇이고? 플러스 3이고 껍질이 몇 개 있죠? 그렇죠. 2개 있죠. 그래서 전자 껍질이 하나 있고 전자 껍질이 2개째 있는데 여기는 전자를 이제 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은 정재가 다시 한번 뭐가 같기 때문에 족이 같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져요? 둘 다. 전자 하나를 잃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화학적 성질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둘 다 전자 하나를 잃고 싶어 하는데 주기가 다르니까 뭐의 차이가 나는 거다, 송현아? 네? 주기가 차이 나니까 뭐가 차이가 나요, 지금? 껍질. 그렇죠. 껍질이 차이가 나죠. 나트륨은 지금 몇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버리고 싶어요? 4개. 4번째.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원자 핵이고. 왜? 아, 2번째. 예? 아니 잠깐만. 뭐라고요? 질문 한 번만 다시. 나트륨 지금 몇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버리고 싶어요? 나트륨이요? 네. 껍질이 몇 개예요, 나트륨? 3개니까 몇 번째 있는 껍질의 전자를.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서정아, 리튬은 몇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버리고 싶어요? 2번째 있는 껍질 전자 버리고 싶어 하는 건데 현상아,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둘은 그러면 세 번째 껍질과 2번째 껍질 차이가 나니까 똑같이 하나 버리고 싶어 하는 거 똑같죠? 근데 뭐의 차이가 나요? 껍질 수가 차이가 나요. 껍질 수가 차이 나면 뭐가 차이 난다고 했어요? 맞아요. 주기의 차이 났는데 주기의 차이 나면 결과적으로 무슨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원자핵과의 거리가 차이가 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거리가 차이가 나요. 거리 차이 나는 게 왜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무슨 힘 작용해야 돼요? 우리 자석은 같은 극일 때 당겨요? 다른 극일 때 당겨요? 다른 극일 때 당기죠? 얘네도 똑같다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무슨 힘 작용해야 되고? 당기는 힘 작용해야 되고. 예서야, 얘는 지금 거리가 머니까 어떻게 당겨야 돼요? 약하게. 그래서 얘는 약하게 당기는 거죠. 반대로 진영아, 리튬은 지금 어떻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강하게 당기는 거죠. 따라서 약하게 당기면 정제야. 지금 어쨌든 둘 다 1쪽이니까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에요. 버리고 싶어요. 몇 개요? 한 개요. 근데 얘는 약하게 당기면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버려야 되는데 내 애착 인형이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얘는 약하게 당기니까 애착 인형이 아닌 거고 얘는 버리기가 쉽다, 어렵다? 쉬워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송현아, 당기는 힘이 세면 얘는 버리기가, 어렵죠. 얘는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봤던 거는 뭐냐면 이런 걸 이제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죠. 현승아,
금속 원소 정의가 뭡니까? 금속 원소 정의가 뭐였죠? 금속 원소 선생님 할게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애들 말이에요. 그럼 현생 한 번 더 해주세요. 비금속은 누구예요? 아, 안 되죠. 서정아, 비금속 원소 누구예요? 저기 중에 고르면 돼요? 아니요. 정의를 얘기해줘요. 조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딱 현승이처럼 얘기했어요. 현승이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금속의 지금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전자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 전자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잖아요. 그럼 저거에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으면 전자를 얻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지금 비금속을 얘기하게 되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영상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실수 그대로 하죠. 이거 어떤 느낌이라 그랬어요? 내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안 먹겠다고 했는데 친구가 짬뽕 시켜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중국집의 메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원소 주기율표에는 전자를 잃는 녀석과 얻는 녀석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애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애들이 있어요? 전자를 잃는 애들, 얻는 애들 말고 어떤 애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누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송현아? 몇 쪽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얘네가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저건 18쪽이 되고 싶어. 그래요. 18쪽이 되고 싶어 하니까 18쪽.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내가 이미 18쪽이면 움직일 이유가 18쪽. 그렇죠. 없는 거죠.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정확한 정의가 진혁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비금속의 정확한 정의는 미안해요. 금속이 아닌 원소예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두 개가 나온다고 했죠. 금속이 아닌 원소니까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비금속은 맞습니다. 맞는데 얘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전자를 어떻게 하는 애?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원소. 맞아요. 맞는데 항상 누구를 같이 얘기해달라? 가만히 있는다. 예서야 몇 쪽 원소라고요? 18쪽 원소라고요. 자,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를 볼 때 이 정도 해석까지는 갖고 오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결국엔 여기까지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서 하고 싶은 모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지었었냐면 반응성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간절해요? 공부 못하는 친구가 간절해요?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간절하다고 했죠. 현승아, 그러면 지금 나트륨이 간절해요? 알루미늄이 간절해요? 왜 나트륨이 간절해요? 나트륨 몇 개만 버리면 되고 알루미늄은 3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갈수록 정제야 무슨 반응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받는 게 간절해져요? 버리는 게 간절해져요? 버리는 건 누구의 반응성이에요? 전자 버린다 누구 거예요? 네? 전자 버린다 누구의 성질이에요? 금속 원자 원소.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 반응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반대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서정아. 금속이 아닌 원소. 금속 반응성이 안 좋아져요. 비금속. 비금속 반응성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비금속 반응성을 얘기하고 싶으면 누구는 우선 빼놓고 얘기해달라. 금속 반응성? 아니죠. 아, 아니죠. 일단 18쪽. 그래서 18쪽은 반응성이 아예 없으니까 빼놓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속의 반응성과 비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얘기한 거고. 성현아 여기 다시 보자. 주기는 그럼 지금 껍질수가 적어지니까 읽기 어떻대요? 그럼 껍질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읽기가 전자를 잃는다는 건 누구의 반응성이에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 반응성이에요. 따라서 껍질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 버리기가 더 쉬워요. 쉬워진다. 그래서 금속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반응성은 왼쪽 아래 구석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했고, 현상아 비금속 반응성 우선 누구 빼고 18쪽 제외시켜 놓고, 껍질수는 어떨수록 비금속은 전자 지금 받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전자를 받으려면 세게 당기는 게 좋아요, 약하게 당기는 게 좋아요? 세게 당기는 게 좋아요. 세게 당기려면 껍질수가 적어야 돼요. 그렇죠. 위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건 옥텟 규칙까지기는 한데, 거기서 더 많은 내용도 얘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하시기가 좀 더 편해지는 거고, 이렇게까지 가져왔던 게 이제 원소주기율표 전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던 거는 금속과 비금속에서 각각 대장인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인 애들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금속에서는 몇 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의 대장이에요? K. 맞아요. 칼륨 맞아요. 칼륨 맞아요. 칼륨 대장인데, 칼륨이 지금 몇 쪽에 있으니까? 1쪽에 있으니까 1쪽의 금속을 뭐라고 부른다고? 여긴 안 했죠? 지난 시간 필기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맞죠? 알칼리가 반응성이 좋은 금속은 금속이 반응성이 좋다는 게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승아? 잘 받는다, 버린다. 금속은 전자를 잘 버린다를 말하는 거죠. 잘 버린다를 말하는데,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했었어요. 예외가 있는 애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정재야, 지금 수소 위치 한 번만 볼래요? 수소는 전자를 버려서 갈 수 있는 영번이 지금 존재해요, 안 해요? 아니요. 안 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전자를 어떻게 해와야 돼요? 더해야 돼요. 얻어와야 돼요. 그럼 전자를 받으면 그건 무슨 이온이에요? 음이온이고,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비금속. 비금속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정아, 1쪽에 있는 원소들은 원래 무슨 원소여야 돼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 금속이어야 돼요. 근데 수소는 지금 전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를 어떻게 할 거고? 바다요. 받아야 될 거고. 전자를 받을 거니까 얘는 무슨 원소다? 야, 음이온이 되는 원소. 음이온이 되는 원소 누구예요? 금속,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그래서 얘는, 수소는 예외적으로 비금속입니다. 자리로 봤을 때는 무슨 원소여야 되는데요? 금속 원소여야 되는데, 수소는 예외적으로 지금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반응성이 좋은 금속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얘네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네를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 지금 누구누구가 있어요? 송현아, 누구누구가 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반응성이 좋은 애들인데, 이 중에서도 대장은 누구예요? 송현아,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대장은 누구예요? 칼륨. 그렇죠. 왜요? 칼륨은 같은 일족일지언정 뭐도 크니까? 반응성. 반응성도 크니까. 왜요? 왜 반응성이 커요? 주기가 사주기요. 커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칼륨이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특징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징은 첫 번째, 금속은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요? 우리 어떤 걸 금속이라고 불러요? 금속 특징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화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아요. 빙하고. 맞아요. 그래서 광택이 있어야 되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어떤 광택이 있냐면 은백색 광택이 있어요. 은백색 광택이 있습니다. 은백색 광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금속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정재가 잘 얘기했는데, 딱딱한 거죠. 딱딱한 건데, 얘네들은 무른 금속이에요. 무르다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장미칼 뭔지 알아요? 전에 한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 식칼 광고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칼은 단단한 게 좋아요? 무른 게 좋아요? 단단한 게 좋아요. 왜냐면 음식을 재료를 손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미칼이라는 게 무슨 칼이냐면 칼에다가 이제 장미 그림 그려져 있는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광고할 때 어떻게 광고했냐면 일반 식칼을 갖다 놓고 장미칼로 식칼을 써는 걸 보여줘요. 왜 보여줘요? 무슨 의미예요? 일반적인 칼보다 장미칼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른 금속이라는 건 반대로 지금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른 금속으로서 뭐에 썰리냐면 커터칼 있죠. 여러분들 그 드르륵 하는 그 얇은 칼 있죠. 그 칼로 썰려요. 근데 진짜 썰려요? 네, 그냥 그 장미칼로 그냥 뭐 강도가 높으면 썰 수 있죠. 여기서 그 아, 그렇게 부드럽게 썰리진 않죠. 이렇게 힘 줘서 금속 자르려요. 땅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톱질 할 수 있잖아요. 톱질하는 느낌이죠. 아. 네, 톱질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선생님 무른 금속으로 커터칼로 썰리는 게 뭐예요? 무른 금속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강도가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선생님 뭐 이 스테이플러로 여기 모서리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 이렇게 파이죠. 나무는 강도가 약하니까 맞아요? 근데 금속을 이렇게 친다고 해서 이게 파요 안 파요? 안 파요. 그런 걸 이제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르니까 칼로도 이렇게 쓱쓱쓱쓱 썰린다, 이게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속인데 커터칼로 이렇게 잘려요. 무슨 종이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른 금속이 커터칼로 썰리는 거죠? 그렇죠. 무른 금속이 이제 커터칼로 썰린다. 그러니까 앞에 특징 얘기한 거고 뒤에 현상 얘기한 거예요. 커터칼로 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이니까 금속 애들은 전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잃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 하죠. 근데 누가 전자를 좋아해요? 누가 전자를 바꿔? 그렇죠. 비금속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누구랑 반응성이 당연히 좋다? 비금속과 반응성이 좋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애초에 지금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어떤 애를 갖고 왔어요? 좋은 애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 거기다 비금속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비금속은 전자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니까. 얻고 싶어 하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낼 거죠. 그걸 이제 반응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이제 반응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금속의 반응성은 대표적으로 녹슨다예요. 우리 녹이 쓰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녹이 쓸어요? 어떤? 그래서 산화작용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소랑 마주치면은 녹이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죠. 얘 지금 페인트 칠해놨죠. 왜 페인트 칠해놨어요? 금속에? 근데 올라고. 그렇죠. 왜 페인트 칠하면 녹 안 쓰나요? 색이 이거 한번 덮은 거니까. 덮어서 누구랑 차단됐으니까? 산소랑 차단됐어요. 얘 그래서 산소에 노출되면 녹이 쓰여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산소에 녹이 쓰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뭐예요? 사과 알아요? 사과 공기 중에 썰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갈색으로 바뀌죠. 그걸 갈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산소랑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 만약에 썰어놓으면 우리 뷔페 같은 데 가보면 사과 썰어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꺼내놓은 지 꽤 됐을 텐데 색깔이 안 바뀌잖아요. 갈변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산소랑 접촉을 피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지금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산소랑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해놓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소랑 마주치는 게 문제가 되면 산소랑 차단시키면 돼요. 뭘 어떻게 하면 산소랑 차단돼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뚜껑은 덮어도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 담그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물속에 안 담궈놓잖아요. 사과 비비에서 물속에 담가놔요. 그 담궈놨다 꺼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바뀐 상태로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랑 잘 반응하면 산소와 잘 반응하면 어디에다 보관해야 된다? 물속에 보관해야 돼요. 근데 얘는 또 누구랑도 잘 반응하냐면 물과도 잘 반응해요. 그럼 물속에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 학교 실험실에 찾아보면 누구냐면 보통 어디에다 보관하냐면 석유나 액체 파라핀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다 보관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과학 실험실 가보면은 그 주유소 냄새나는 애들 있어요. 걔네가 보통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왜요? 물에도 잘 반응하고 산소에도 잘 반응하니까 어디에다 보관해야 된다? 석유에다가 보관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학교 실험실 갔을 때 석유 냄새, 그러니까 기름 냄새 나는데 보면은 보통 알칼리 금속이 있어요. 선생님 저 근데요. 저 3번 저거 이해 안 되면 한번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금속이 전자를 어떻게 하는 애들이에요? 금속이 전자를 버려요. 버리는 애들이에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요. 그러면 금속을 비금속한테 소개시켜주면 서로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할 거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반응성이 좋은 비금속을 얘기를 해볼게요. 반응성이 좋은. 반응성이 좋은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누구는 제외?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떨어지는 18쪽은 우선 제외예요. 얘는 아예 반응을 안 할 테니까 걔네를 제외시켜 놓고 반응성 제일 좋은 거 그럼 몇 쪽이에요? 17쪽이죠. 그래서 얘는 제외시킬 것도 없고 그냥 17쪽의 비금속 원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알칼리 금속이랑은 좀 다르게 알칼리는 금속이란 말이 넣는데 얘는 비금속이란 말 안 넣고 할로젠이라고 불러요. 할로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얘도 특징을 좀 우선은 반응성부터 얘기해보죠. 플로린이랑 이제 밑으로 한 번만 좀 쓸게요. 플로린 염소, 이제 브로민, 아이오딘이 이렇게 밑으로 있는데, 아이오딘 이렇게 밑으로 있는데, 우리는 비금속 반응성 어디로 갈수록 커요? 오른쪽일수록. 그래서 17쪽을 쭉 갖고 온 거죠. 그럼 17쪽 안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커요? 위로. 그렇죠. 그럼 누가 제일 커야 돼요? 저 4개 중에. 플로린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 염소. 염소가 커야 되고, 그 다음 블루. 브루민이에요. 네. 브루민. 브로민. 네. 그리고 마지막 아이오딘이 큽니다. 네. 그래서 브로민. 네.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순서고 얘도 마찬가지로 특징 얘기를 해보면 1번까지 1번 때문에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특징 1번이 이원자 분자라는 말을 좀 쓸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봐야 되는 얘기인데 이원자 분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일 처음 했던 작업이 뭐예요? 중2 과정 보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뭐랑 뭐 구분해 달라고 했죠? 원자랑 원자 원소를 묶고 또 누구랑 누구를 묶어야 돼요? 물질 분자를 묶어서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원자 원소 의미가 뭐예요, 정재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입자를 원자 원소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보는 거고 이런 책상이나 이런 기둥을 이루려면 뭐가 돼야 돼요? 원소 상태로 존재하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어떤 상태니까? 물질이나 분자 상태가 되길 원하는 거니까. 송현아, 이건 지금 여러 개 원소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낱개로 있는 거예요? 물질들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 싶은 건 합쳐져 있는 형태인데 이원자 분자는 뭐냐면 원자가 몇 개? 2니까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원자 분자가 누구냐면 O2예요. O2나 N2처럼 얘네들은 전부 다 이래서 단독으로 안 쓰고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2개씩 붙어있는 형태로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인데 물질이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물질이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유한 색을 갖는다. 세 번째가 아까 금속은 비금속이랑 잘 반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건 다시 언급하진 않을게요. 산소랑 물과 잘 반응한다고 했는데 할로젠 같은 경우는 누구랑 잘 반응하냐면 수소와 잘 반응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수소와 잘 반응하면 수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반응 안 시키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산소랑 물이랑 잘 반응하니까 산소랑 물이랑 반응해버리면 더 이상 알칼리 금속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할로젠인 상태로 잘 보관하고 싶으면 누구랑 닿지 않게 수소와 닿지 않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반응식만 한번 써보면 이제 할로젠은 X로 많이 씁니다. X로 많이 쓰고
근데 이원자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수소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수소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반응시킨다고 얘기하면.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화학 변화는 정제야, 화학 변화 무슨 변화 안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슨 변화가 제일 큰 변화예요? 물질 변화가 제일 큰 변화고, 물질 변화를 몇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그럼 화학 변화도 기본적으로 무슨 변화 아래에 있는 거고, 물질 변화 아래에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는 그러면 물질 분자여야 돼요, 원자 원소여야 돼요? 물질 분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게 HX인데, 요걸 이제 개수 맞춰줘야 돼서 이렇게 2라고 쓰면서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웠었던 화학 반응식 완성시키는 것까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부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소단원 마무리예요. 첫 번째 소단원 마무리고, 오늘 두 번째 소단원 볼 겁니다.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할 거는 반응성에 대한 얘기예요. 반응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반응성이 이제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차이,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속이 반응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다. 금속이 녹슨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우선은 기본적인 얘기들은 좀 됐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겁니다. 원소주기율표 한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원소주기율표가 있는데, 원소주기율표에서 결국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절대적인 원칙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건 뭐예요? 뭐가 되고 싶은 거다 결국에는? 18주. 그렇죠. 18족이 되고 싶은 거죠. 얘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이것만 있으면 사실 원소주기율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아는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혼자서 아둥바둥 하죠 지금. 이 혼자서 아둥바둥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계속 봤었던 금속원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속원소는 18쪽의 전자 배치 갖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전자를. 그렇죠. 전자를 잃는다. 비금속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그렇죠. 우선 이 얘기부터 해줘야 돼요. 금속이 아니고. 그렇죠. 금속이 아닌 원소인데, 어쨌든 지금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쪽의 전자 배치가 아닌 애들만 얘기하자는 거고, 비금속에서 18쪽 제외하고 나면 어떤 녀석들만 남아요?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녀석들만, 얻어야 되는 녀석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제가 2주 동안 진행한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 좀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학생 2명이 슬러시를 가져왔는데, 저 2명이 이제 슬러시가 먹고 싶어요. 슬러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1층에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지금 하는 건 내가 혼자서 전자를 버릴 것인가 얻을 것인가에 대한 관계예요. 근데 그냥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금속은 지금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에요, 청재야? 읽고 싶어요. 비금속은요? 얻고 싶어요. 그러면 왜 혼자서 아둥바둥 하냐고요? 둘이서 (18쪽에) 둘이서 18쪽의 전자 배치를 만들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를 거냐? 요걸 이제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걸 이제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속은 지금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죠. 비금속은 전자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럼 이 둘을 합쳐 놓으면 어떻게 될 거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결합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금속은 전자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버리고 싶어 하고. 비금속은 전자 어떻게 하고 싶어 하니까? 얻고 싶어 하니까. 금속 원소가 전자를 누굴 줘버리면서 비금속 원소에게 준다. 이런 선택이 하나 가능해요. 네. 근데 왜 아둥바둥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에?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한다 이거죠. 왜요? 네? 왜 아둥바둥이라는 표현을 썼냐고요? 그냥 수없이 많은 표현 중에? 아니 그냥 아둥바둥이란 표현이 귀여워서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가르쳐 보려고 제가 하는 게 아둥바둥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금속 원소가 전자를 비금속 원소에게 줘버리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가능하냐면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녀석과 정재요. 전자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녀석이 있어요 지금? 읽고 싶어하는. 버리고 싶어하는 녀석과 전자를 어떻게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얻고 싶어하는.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 우선 이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게 가능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보죠. 금속은 전자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금속이랑 금속이 만나면 이 남아서 넘치는 이 전자를 처분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금속과 금속은 결합하는 걸 우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대신 이제 누가 남았어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남았어요. 근데 비금속은 어떤 애들이에요? 전자가 얻고 싶어하는 애들이죠. 근데 얻고 싶어하는 애랑 얻고 싶어하는 애가 오면 이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비금속 원소는 우선 전자가 남아야 부족해요. 그래서 밖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우선 원소 주기율표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 1번을 먼저 해볼 거예요. 저걸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우선 어떤 내용이다? 금속 원소가 전자를 누구한테? 비금속 원소한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죠. 나트륨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녀석이에요? 받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요? 그 위치 보고 얘기하면 돼. 원소주기율 다 볼줄. 그렇죠. 그래서 몇 개 버려야 돼요? 한 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여기 있는 나트륨은 지금 전기를 띄어요? 안 띄어요? 왜 안 띄어요? 얘 지금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나트륨? 진혁아? 지금 몇 번이죠? 11번이죠. 갖고 있는 전자도 몇 개예요? 11개니까 안 띄는 거예요. 근데 예서야, 나트륨은 지금 전자 한 개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읽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꺼내 놓을 겁니다. 내 옆에다가 전자는 보통 일렉트론이라는 의미에서 소문자 1을 쓰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적어요. 그럼 전자라는 의미예요. 내 몸 안에 있던 전자를 밖에 이렇게 턱하니 꺼내 놓으니까 송현아,
원래 나트륨은 몇 플러스에 몇 마이너스예요? 네? 원래 나트륨은 플러스가 몇이고 2. 아, 1. 그냥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나트륨. 3. 나트륨. 아 11번이요. 11번이죠. 11번이니까 가운데 플러스 몇을 갖고 있고 11을 갖고 있고 11이요. 전자도 몇 개 갖고 있어요? 전자도 몇 개 갖고 있어요? 전자도 11개 갖고 있죠. 네. 그래서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1이니까 0이라고 썼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자라는 게 써요. 밖으로 내놨죠. 그러면 내가 이제 플러스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막.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플러스는 11인데 전자가 몇 개니까? 안 되죠. 11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현승아, 여기 나트륨 플러스 몇입니까? 플러스 11이죠. 전자도 몇 개 있어요? 11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중성이었는데 옆에 상황은 정제야. 전자를 하나 옆에 밖에다 꺼내버렸죠. 네. 그럼 얘는 플러스 몇이고? 11. 플러스 11일 거고 마이너스가 몇 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가 10밖에 안 되니까 플러스 1을 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이렇게 적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양이온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나트륨의 상황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이온결합은 내용이 뭐라고요? 이온결합 내용 뭐예요? 정재야? 금속원자가 전자를 이용자한테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를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염소한테 갖다 줍니다. 염소한테 갖다 줘요. 염소는 전자를 몇 개밖에 원해요? 위치 확인해 주세요. 전자 몇 개밖에 원해요? 염소는? 하나밖에 원하죠. 그러니까 저거 하나 그냥 냉큼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원래 몇 플러스예요? 원자번호 몇 번? 17. 17이고 마이너스도 몇이었어요? 17이었죠. 그래서 중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 하나 들어왔으니까 전자가 총 몇 개가 돼버렸고 송현아 여기 전자 몇 개예요? 원래 전자 몇 개 갖고 있어요? 플러스 17은 원자번호 부르는 거고 마이너스 17은 전자가 몇 개다? 17개. 17개. 근데 한 개 받아왔으니까 전자가 총 16개. 정제가 주세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전자가 몇 개였어요? 17개. 밖에서 전자 하나 더 갖고 들어왔으니까 총 18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7에 마이너스가 18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남아버리게 되는 거고 이거 무슨 이온이라고 불러요? 송현아. 마이너스가 남으면 양이요. 마이너스니까. 쌤! 저희 앞에 것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 얘들아 이게 이제 앞에 거 응용해서 뒤에 단계를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봐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건 이해해요. 그죠? 이 첫 번째 과정을 이해한다고요. 금속 원소 전자를 버릴 거다. 비금속 원소 전자를 얻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승아. 알루미늄은 전자 받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몇 개 버려야 돼요? 3개 버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요. 예서야. 산소는 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2개 줄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못하는 학생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밑에 2개예요. 왜 혼자 하냐고요? 왜 혼자 하냐고요? 어차피 너 금속은 전자 어떻게 하고 싶어 한대요? 버리고 싶어 한대요. 비금속은 전자 어떻게 하고 싶어 한대요? 얻고 싶어 한대요. 그럼 둘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결합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싶은 건 금속이 갖고 있던 전자를 누구한테 주겠다? 비금속한테 주겠다. 왜요? 금속은 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남아요, 부족해요? 남아요. 비금속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트륨은 어떤 역할로 써온 거예요? 전자가 남는 역할로 온 거예요? 부족한 역할로 온 거예요? 전자가 남는 역할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전자 나트륨 정제 몇 개 남는다고요? 한 개 남아요. 그 한 개 남는 걸 누구한테 갖다 주자고요? 염소한테 갖다 주자고요. 근데 염소는 원래 이게 없었으면 무슨 상태예요? 중성 상태죠. 왜 중성이에요? 원자번호 몇 번이니까? 17번이니까. 전자도 몇 개 갖고 있을 거고? 17개 갖고 있어요. 원래 중성이었어요. 근데 그런 녀석이 송현아 전자를 하나 더 받아왔죠. 전체 전자의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렸어요? 그럼 몇이 남았어요? 마이너스 1이 남았죠. 그럼 양이온, 음이온? 음이요.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자를 얻어서 양이온이 아니에요.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송현아 다시 위에 거 할게요. 나트륨 원래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1번. 전자도 몇 개예요?
그래서 중성이었어요. 근데 나트륨은 전자를 어떻게 하길 원해요? 잃기. 버리길 원해요. 그러니까 원자핵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봐. 안 바뀌고 전자가 원래 몇 개였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버림으로써 얘는 몇 개만 갖고 있게 될 거고 전자를 10개. 10개만 갖고 있게 될 거고 따라서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될 거다? 플러스 1이 될 거다.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쓴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양이온, 음이온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트륨이랑 염소가 만나요. 염소가 만났더니 얘네가 하나로 합쳐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왜 합쳐져요? 금속은 전자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버리는 게 좋고, 비금속은 전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얻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버렸을 거고 하나는 얻었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주의사항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잘 봐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여긴 지금 나트륨 혼자 있죠. 이 상태는 무슨 상태일 거다? 중성 상태여야 돼요. 왜요?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고? 11번이고 전자도 몇 개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갖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이거 중성이 맞아요. 염소는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7번이에요. 전자 몇 개 갖고 있을 거예요? 17개 갖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0이니까 중성이 맞아요. 왼쪽은 중성이 맞는데 요거 다시 봐야 돼요. 얘네 지금 어떻게 결합한 걸 거라고요? 왜 사이좋게 지내는 걸 거라고요? 나트륨은 전자는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현승아? 버리길 원했어요. 염소는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붙어 먹었다는 건 얘네들이 전자를 주고 아니죠. 공유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밑에서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공유하는 건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금속은 전자를 같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금속은 지금 전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원소 주기율표 위치상에서 봤을 때 지금 금속은 전자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금속은 전자 누구한테 줘버리고 비금속한테 줘버려서 무슨 이온이 돼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거죠. 나트륨은 양이온이 됐을 거고 염소는 무슨 이온이 됐을 거다? 음이온이 됐을 거다. 그래서 얘가 지금 플러스 몇이에요, 정재야? 얘가 지금 플러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0이니까 밖에서 봐서 중성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내부 상황은 중성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화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거 뭐라고 불렀겠어요?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중성이죠. 이것도 중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뭘 안다? 이게 이온 결합했을 거라는 걸 안다고요. 왜 이거 이온 결합이라고요? 성현아, 이거 왜 이온 결합이에요? 합쳐서요. 아니죠. 합치면 결합은 맞아요. 근데 이온 결합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어야 돼요? 나트륨 무슨 원소예요? 나트륨 무슨 원소예요? 금속. 염소는요? 기금속. 그렇게 둘이 만나면 이온 결합이라고. 이온.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이온 결합 최종 마무리 해볼게요. 이온 결합은 이거 아까 원자핵 보면서 했던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무슨 힘작용해요? 자석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개념을 좀 바꿀 건데 우리 분자의 정의가 뭐였어요? 분자의 정의가 뭐죠? 가장 작은 기본자. 아니죠. 그럼 원자고. 분자의 정의가 뭐였어요? 원자 합친 거. 맞아요. 원자가 합쳐진 거죠. 지금 원자끼리 합쳐졌죠. 맞아요? 근데 분자랑 이제 차이를 좀 둘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결정이라는 표현을 좀 쓸 거예요. 결정이라는 표현을 좀 쓸 겁니다. 왜 저 표현을 쓰는지 한 번만 좀 볼게요. 실제 구조를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실제 구조를 미안해요. 실제 구조를 한 번만 좀 보면 위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고 했어요? 성현 한번 읽어줄래요? 이온결합 물질. 금속원소가 저거요? 네. 전자를 잃고 양이 지금 여기서 누굴 말해요? 네? 이거 밑에서 누굴 말하냐고요, 저게. 밑에서 지금 저거죠. 뭐래? 염두? 염소 지금 전자 나트륨.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 되는 건 나트륨이에요. 뒤에 마저 읽어줄래요, 성현아?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돼요. 누구예요? 세계 염소. 염소죠. 그래서 뒤에 어떻게 돼 있대요? 정전기적 인명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힘 작용할 거니까 서로. 기능이 그래서 나트륨 옆에 누가 존재하고 염소가 존재하고 나트륨 옆에 다시 염소가 존재하고 염소 옆에 다시 누가 와요? 나트륨. 나트륨 이온은 이런 구조로 얘기할 거예요. 이걸 이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무한히 이렇게 뻗어나가요. 이게 무한히 뻗어나가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물질이 누구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은 우리가 크기를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금의 크기는 가로 세로 10cm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소금은 가로 세로 10cm로 만들 수도 있죠. 결정 하나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소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구조예요? 다 달라요.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구조죠. 그래서 그런 걸 결정이라고 불러요. 왜요? 얘는 지금 경계면에 있다 없다. 경계면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 화학식을 표현할 때 주고받는 전자수를 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그네슘 전자 몇 개 버려야 돼요? 마그네슘 어디 있어요? 현승아? 몇 쪽 원소예요? 2족이죠. 전자 그럼 몇 개 버려야 돼요? 2개 버려야 돼요. 진혁아? 플로린은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마그네슘 혼자서 전자 몇 개 버릴 거니까? 2개 버릴 거니까 비금속에서 전자를 몇 개 받아줘야 돼요? 2개 받아줘야 되죠. 근데 염소가 전자를 받는다고 얘기하면 염소가 몇 개가 와야 돼요? 염소 혼자서는 전자 몇 개밖에 못 받아줘요? 1개밖에 못 받아주죠. 그럼 염소가 몇 명이 와야? 2개가 와야. 그래서 화학식 표현식 주고받는 전자수를 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버려야 돼요? 2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렇게 쓸 겁니다. 2 플러스에 2개 전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전자를 다 누가 받아야 되니까? 염소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염소는 몇 개가 와야 돼요? 염소 한 개당 전자 몇 개 받을 수 있어요? 한 개당? 한 개밖에 못 받죠. 근데 지금 전자 몇 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2개 받아야 된다고 염소도 몇 개가 와서 2개가 와서 전자 2개를 받아주면 요게 2 Cl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쓰면 이제 Mg에 Cl2가 와서 MgCl2라고 적을 거예요. 밑에는 어떻게 적었어요? 그냥 NaCl이라고 적었죠. 왜요, 서정아? 선생님 저 있잖아요. 네. 저 이 마이너스 저기 뭐라 하셨죠? 누구요? 이거요? 마이너스요. 이거요? 네. 전자, 일렉트론이라는 의미예요. 저기 전자를 받는 거예요. 이걸 갖고 온 거죠. 마그네슘 전자를 버렸으면 누군가 처분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처분해 주려고 누가 온 거다. 염소가 온 거예요. 근데 염소는 전자를 몇 개만 받을 수 있어요? 한 개요. 한 개만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자 2개를 처분하려면 염소가 몇 개 와요? 2개 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결정이라고 부른다.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온 결합이에요. 두 번째 볼게요. 공유 결합 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저 마그네슘 염소 있잖아요. 네. 저는 실제로 있어가지고 저렇게 한 거예요. 아, 그렇죠. 당연히 저런 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마그네슘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마그네슘 버려요. 버리고 싶어 하고. 염소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니까?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럼 다른 걸로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사실 마그네슘은 누구랑 좀 더 친하게 지내면 산소랑도 친하게 지내요.
왜요? 산소 지금 전자 몇 개 받고 싶어요? 2개 받고 싶어 하잖아요. 마그네슘이 짝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정재야? 그럼 결합에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줄 한 번만 읽어줄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비금속 원소. 네. 비금속 원소끼리 부족한 전자를 공유한다.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부족한 전자를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선 전자 부족한 거 갖고 와봐요. 예를 들어서 플로린 갖고 와볼게요. 플로린 한번 설명해보죠. 플로린을 설명할 건데 플로린 원자를 설명할 건데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 번만 좀 쓸게요. 봐요. 플로린 실제로 원자번호 몇 번이죠? 서전? 그렇죠. 잘했어요. 플로린 이제 9번이고 전자 그럼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9개 있어야 되죠. 근데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올라가요? 송현아? 몇 개 올라가요? 첫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껍질에 2개요. 그래. 2개 올라가죠. 한 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요. 네. 한 껍질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껍질에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잠깐만요. 네. 아 저거 주기 때문에 2개를 그렇죠. 쓰는 거. 두 번째 껍질에 그럼 몇 개 올라가 있어야 돼요? 2개. 1개. 3개. 아니, 3개 아니에요? 몇 개였죠? 현수가 몇 개예요? 가 최대죠. 근데 그렇죠, 정재야 잘했어요. 봐요, 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 몇 이거 이주기니까 껍질에 그렇죠. 2개 있어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맞았는데. 천천히 할게요. 네? 플로린 지금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9번. 9번이죠. 네. 그러니까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9개. 총 9개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이미 올렸어요. 2개요. 그럼 남은 게 몇 개예요? 7개만 처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2주기에 몇 개까지 올라가니까 8. 그렇죠. 정재 잘했네요. 자는 게 아니군요, 정재야. 네, 그럼 몇 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서정이만 해요. 네. 전자 몇 개 갖고 있어야 돼요, 얘? 지금 마이너스 9요. 그렇죠. 마이너스 9, 9개 있어야 되죠. 네.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이미 올렸고. 2개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7개요. 근데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8개요. 그럼 7개 다 몇 번째 껍질로 넣어도 두 된다. 번째요. 그 얘기예요. 아 근데요. 네. 왜 아. 저거 첫 번째 껍질에 2개만 올릴 수 있어요? 이주기여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거는 누구랑 비슷한 모양이라고 할 거냐면 이 지구랑 똑같아요.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달이 돌잖아요. 맞아요? 물건이 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봐요. 지구에서 물건을 쌓을 때 바닥에서부터 쌓아야 돼요? 위쪽에서부터 쌓아야 돼요? 물건 쌓을 때 바닥에서부터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전자 채울 때도 어디서부터 채운다? 바닥에서부터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전자를 채울 거면 어디서부터 꽉꽉 채우면서, 송현아? 안에. 안에부터 꽉꽉 채우면서.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가니까? 2개 들어가니까 2개 채운 거예요. 그럼 몇 개 남았다고 해야지, 전자? 7개 남았죠? 근데 두 번째 껍질 몇 개까지 받아줄 수 있으니까? 8개까지 받아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플로린 원자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화학적인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화학적 현상들 왜 벌어져요? 화학적인 반응 안 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18족이죠. 18족 원소는 이제 화학적 반응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얘네들 화학적 반응하는 이유는 전부 다 뭐 때문이에요? 껍질을 못 채워서죠. 그럼 내가 실제로 생각해봐요. 안쪽에 첫 번째 껍질은 지금 반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왜요? 첫 번째 껍질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내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요? 플로린에서는 두 번째 껍질이겠죠. 이제 어쨌든 나머지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껍질이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전자식, 전자점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시험에 나와요. 이거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험 안 보잖아요. 아 그래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지난주에 얘기했던 과학자 이름 기억나요? 네. 누구예요? 기다려봐요. 내가 알거든요. 기다리면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 과학자 이름 3명 얘기했는데 누구 얘기했어요? 아 돌턴. 돌턴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고. 숙제하실 때 보신 거고. 아 저 그거 알아요. 저번에 되게 유명하신 사람 이름 얘기하잖아요.
데베라이너라. 데베라이너 뭐 얘기했어요? 새쌍원 소설 얘기했죠? 무게순으로 세계를 나열하면 중요값이 될 거다. 또 누구 얘기했어요? 맨델레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모즐리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이름도 어렵잖아요. 무슨 나라 사람이에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영국 사람일 거예요. 당시에 이제 잘 살았던 영국에서. 예. 루이스는요? 루이스 전자점식 볼게요. 루이스. 왜 엄청 웃겼어요? 이때 당시 여자는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언제든데요? 뭐라고요? 언제든데요? 옛날이요. 옛날이요? 여자가 공부한 지 여자 인권이 그렇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영화 못 봤어요? 나사에서 그 옛날에 보면은 누구야? 선생님 지금 정확하게 과학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아인슈타인이었던 것 같긴 한데 되게 유명한 과학자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자가 공부를 안 시키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똑똑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마 제 기억에 아인슈타인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아닌가? 하여튼 유명한 과학자 있는데 그 과학자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업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아내가 죽고 나서 업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세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실 다 아내의 업적이 아니냐. 아내가 똑똑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실 이제 이름만 빌려줬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해외 영화 중에 그게 있어요. 옛날에 나사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나사가 뭐 하는 데예요? 우주 그거 개발하는 데잖아요. 그럼 나사 하면은 사실 되게 최근이잖아요. 우주 탐사 이런 얘기 하려면 근 100년인데. 근데 나사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흑인 차별하는 게 있었고. 여자 3명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자가 진짜 똑똑해요. 거의 수석연구원급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장이 그 여자를 되게 의지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맨날 사라져요. 하루에 30분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구소장이 열받아갖고 특별대우해준 것도 정도가 있지. 왜 사라지냐고 했더니 이 여자가 진짜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흑인 여자 화장실이 왕복 1시간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화장실에 한 번 갔다 오면 1시간 이상 비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심지어 더웠고 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비 맞은 상태로 나타나서 그 연구소장한테 당신 흑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긴 하냐고 했더니 연구소장 그거 듣자마자 가서 화장실에 해머로 부셔버려요. 백인 전용이라는 걸.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여자가 그 화장실 벌레 안 가도 돼요. 영화 역사가 되게 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어쨌든 그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어디가 먼저 맞이해요? 유럽이 먼저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럽이나 영국 쪽은 발전이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 원숭이들 보면서 그냥 신기하죠. 걔네들 그냥 손으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느낌이 백인이 이제 흑인이랑 동양인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심지어 외국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국은 그래도 흑인은 사실 인권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양인이 흑인 인권보다 더 낮아요. 에? 그래서 실제로 그 차별을 엄청나게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동양인의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동양인이 네. 흑인 비하 많이 하잖아요. 그건 우리 문화여서 그런 거죠. 실제로 외국 나가보면 외국 애들 대우는 백인 최고 대우해주고 흑인 대우해주고 동양인이 한참 아래요. 동양인 거의 원숭이 취급이에요. 그래서 원숭이 취급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나가보면 왜냐면 걔네들은 무슨 개념이 없냐면 흑인은 인종차별을 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은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대로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데 동양인은 사람으로 대우해준다는 개념이 잘 없어요. 왜요?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워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강아지는 나한테 가족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는 뭐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물린 기억이 있다든지 강아지는 그냥 그리고 실제로 법에서 강아지 어떻게 봐요? 이게 좀 심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옆집 사람이 우리 집 강아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죽였어요. 뭐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무슨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살인죄. 아니요, 재산권 침해를 받아요. 왜냐면 강아지 물건이어서. 동물은 물건 취급. 영어에서도 물건 취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국 애들한테는 개념 자체가 이제 동양인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해외 나가보면 인종차별 동양인이 제일 많이 받아요. 흑인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외국 애들 여러분들 외국 유튜브만 봐도 알 텐데 하다못해 우리나라 연예인조차도 나가면 인종차별 받잖아요. 동양인 지나가면 무슨 제스처예요, 걔네들? 눈 찢는 제스처잖아요. 그게 인종차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흑인은 막말로 단어 하나 잘못 쓰면 물매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맞아 죽어요. 그 정도로 흑인은 니가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면 이제 그렇게 인종차별 받는데 동양인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눈 찢어진 그런 제스처 해도 그게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외국에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동양인 차별이 뭐예요? 치노라고 알아요? 차이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냐고 얘기하면서 코로나 때 더 심해진 케이스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해갖고 외국 애들은 이제 중국을 더 혐오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걔네들 봤을 때 우리나라 중국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차별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요새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아니 이거 진짜 맞아. 과학적으로 궁금한 거. 알겠어. 그 백인이요 살이 안 타잖아요. 야 주근깨만 생기잖아요. 멜라닌 색소죠. 실제로 우선은 살색을 보면 동양인이 제일 하얘요. 하얀 걸로 치면 동양인이 제일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백인이랑 홍인이 무슨 말이에요? 붉은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걔네 피부가 붉어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동양인이랑 서양인이랑 세워놓고 보면 동양인이 훨씬 하얘요. 피부 톤은 훨씬 하얀데,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도 하얀 애들은 잘 안 타잖아요. 오히려 살 벗겨지지. 바닷가 여름 휴가 갈 때 보면. 근데 약간 좀 이제 선생님도 까만 편인데, 까만 애들은 바닷가 조금만 놀러 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까매지잖아요. 그게 이제 더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흑인 애들은 그게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은 케이스죠. 흑인 점점 까매지면 흑인 그래서 아프리카계 흑인 애들은 진짜 까맣잖아요. 맞아.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흑인이랑 아프리카계 흑인이 완전 때깔이 달라요. 이 색깔? 거의 완전 까만색이요. 불 끄면 진짜 안 보이잖아요, 걔는. 진짜 안 보여요. 이빨만. 어쨌든 이거 마무리해볼게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무슨 얘기냐면 안쪽에 안정한 쪽은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저건 내가 건들 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나타내기로 하냐면 플로린 딱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어차피 채워야 되는 전자결수 몇 개예요? 하나. 그래서 한 개 더 갖고 와서 총 몇 개 채워야 돼요? 8개. 그러다 보니까 보통 8개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점식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면이 몇 개예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면마다 2개씩 올려요. 이렇게. 근데 플로린은 두 번째 값이 전자가 총 몇 개니까? 7개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는 거예요. 이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왜 얘기하느냐? 정재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공유결합이 뭔지 다시 읽어주세요. 네. 비금속 원소끼리 부족한 전자를 구분합니다. 플로린 지금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현승아, 플로린은 지금 비금속이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플로린 입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플로린이 와요. 플로린이 하나 이렇게 오는데 전자가 몇 개 있다 지금?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7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린이 생각하기엔 전자 몇 개만 더 있으면 돼요. 한 개만 더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금속을 소개받아도 되죠. 예를 들면 나트륨 같은 금속 얼마나 좋아요. 왜요? 나트륨 전자 하나 어떻게 할 거니까? 버릴 거니까. 나트륨 같은 애 내가 소개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소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플로린이 옆에 있는 플로린을 딱 쳐다보니까 옆에 있는 플로린도 어떻게 생겼어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7개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플로린이 생각을 해보니 너 몇 개 부족하고 1개 부족하고 나도 몇 개 부족하니까 1개 부족하니까 그 1개 전자 어떻게 하면 좋겠다?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제 걸 하나 갖고 올 거면 나도 무슨 각오는 해야 돼요? 쟤도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 게 합당한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쌍은 몇 개가 한 개예요? 2개가 한 개죠. 그래서 얘는 한 쌍이 있는 거고 한 개가 있는 거고
공유 전자수는 몇 개예요? 2개. 그렇죠. 공유 전자수는 2개예요. 공유 전자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생긴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 결합이라고 부르고, 쓸 때 어떻게 쓰냐면 플루오린이 옆에 있는 플루오린과 손을 하나 맞잡고 있다라고 적는 게 단일 결합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산소를 봐요. 산소를 보면 산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몇 번째 있죠? 8번이죠. 두 번째 줄에서 6번째 있고 앞에 2개 세야 되죠? 8번이니까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송현아, 전자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8개. 근데 안쪽 첫 번째 껍질을 몇 개 해결했고? 2개 해결했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6개. 6개 남은 거죠. 그래서 6개를 이제 표현해줘요. 예를 들면 뭐 산소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전자가 지금 몇 개 부족해요? 두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 몇 개까지 채울 수 있고? 8개까지 채울 수 있고. 루이스 전자점식이 그냥 8개 채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몇 개가 없어요. 옆에 2개가 없는 거죠. 그래서 2개를 가져오려고 누구를 소개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금속을 소개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요? 금속은 전자 버려서 나한테 줄 거잖아요. 근데 금속을 소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산소를 불러요. 옆에 있는 산소를 불렀더니 산소도 어떻게 해야 돼요? 6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전자 2개를 어떻게 해주면? 나한테 빌려주면 내 전자도 2개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네가 전자 2개를 빌려줄 거야? 나도 2개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건 그럼 공유 전자쌍 몇 개예요? 2개. 그렇죠. 공유 전자수는요? 4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중결합이라고 해서 산소 사이에 짝대기를 2개 그어줘요. 산소 사이에 짝대기를 2개 그어서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중 결합이 되는 게 전자 쌍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 쌍으로. 전자 쌍이 3개면은 3중. 네네, 맞아요. 그래서 3중도 볼 거예요. 3중도 한번 볼게요. 봐요. 여기다 해볼게요. 3중은 이제 전자 몇 개 부족해야 돼요? 3개 부족해야 돼요. 그래서 질소를 갖고 올 거예요. 질소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정재야, 만회할 기회. 7이요. 그렇죠. 안쪽에서 몇 개 해결하고? 2개. 첫 번째 껍질 2개 해결하고 몇 개 남아요, 송현아? 5개. 5개 남았죠. 그래서 5개는 표현 좀 특이하게 할 겁니다, 얘는. 왜냐면 이제 3개를 공유해야 돼서 한쪽에 3개를 몰아줄 거예요. 그래서 질소 입장에서는 5개가 있는데 2개는 원래대로 그리고 3개를 한쪽에 몰아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3개를 공유 결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누구를 소개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금속을 소개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금속 소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질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몇 개 빌려줄 테니까? 3개 빌려줄 테니까 몇 개 빌려달라? 3개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그리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맘대로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에다 2개씩 그리는 게 기본이고, 왜냐면 알아보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공유를 몇 개 해야 되니까 3개 해야 되니까 한쪽 면에 3개 모르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게 산소는 이렇게 잘 안 그리긴 해요. 다르게 그리긴 하는데, 근데 그냥 저렇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기 좋으라고. 그래서 질소가 어떻게 얘기한다? 몇 개 빌려줄 테니까 3개. 3개 빌려줄 테니까 몇 개 빌려달라? 3개. 3개 빌려달라 라고 해서 이걸 공유 전자쌍 몇 개? 쌍이 3개. 3개. 공유 전자 수가 6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중 결합? 3중 결합. 3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무슨 얘기 좀 할 거냐면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플로린이랑 산소랑 질소랑 지금 다 목적은 뭐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자는 게 목적이죠.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쉽게 얘기하면 팔을 하나만 잡은 거죠. 얘는 팔을 몇 개 잡은 거예요? 2개 잡은, 얘는 팔 몇 개 잡았어요? 그럼 이걸 만약에 내가 끊으려고 그래요. 끊으려고 하면 누구를 끊기가 제일 힘들어요? 세 개가 제일 힘들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왜 안정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끊을 수 없어요. 저거 끊을 수 없고, 저거 끊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끊어지기가 힘드니까 안정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과자를 포장할 때 뭘로 포장해요? 질소. 질소로 포장해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사과는 누구랑 닿으면 변한다고요? 산소. 기본적으로 산소는 결합이 2개밖에 안 돼서 좀 불안정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산소랑 닿으면 보통 음식이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랑 닿았을 때 음식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질소. 왜요? 질소 화학 반응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비슷한 맥락으로 누구도 화학 반응 안 하겠다. 18조 원소도 화학 반응 안 하죠. 왜냐면 얘는 옥텟 규칙 다 만족한 거잖아요. 얘도 옥텟 규칙 만족했지만 얘는 좀 더 강하게 만족한 거고, 얘는 좀 약하게 만족시킨 거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질소 포장하는 이유가 과자가 상하지 않을 거니까 질소 포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누구를 볼 거냐면 물을 볼게요. 물은 이제 H2O죠. 그래서 물을 보면 수소,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산소가 이렇게 있을 때, 산소가 이렇게 있을 때, 산소는 두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있어요? 산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송현아? 8번이죠.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현승아 몇 개 넣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는 6개겠죠. 그래서 산소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 위에랑 좀 다르게 그렸죠. 위에는 이중결합할 거니까 저렇게 그린 거고, 이번에 왜 이렇게 그렸냐면 수소를 데려올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데려오는데 수소는 애초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고, 수소는 몇 개만 가지면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첫 번째 껍질 몇 개만 있으면, 전자 2개만 있으면.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산소한테 가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나 몇 개 빌려줄 테니까. 가진 게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 빌려줄 테니까 너도 몇 개 빌려주라? 한 개 빌려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산소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몇 개 가져와야 되니까. 2개 가져와야 되니까 옆에 수소가 한 명 더 와요. 옆에 수소가 한 명 더 와서 이쪽에 있는 수소가 또 말해요. 뭐라고? 나 몇 개 빌려줄 테니까. 한 개 빌려줄 테니까 몇 개 빌려줘라. 한 개 빌려줘라. 이렇게 해버려요. 선생님, 근데 수소 그 뭐지? 그 껍질이 네. 껍질을 2개 하는 거 아니에요? 2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수소 입장에서 지금 2개 들어왔잖아요. 수소의 동그라미 안에 몇 개 들어와 있어요? 2개 들어가 있긴 한데 수소가 가진 것 자체가 2개 아니었어요? 수소 원자별 몇 번이에요? 한 1번이요. 그러면 전자 몇 개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갖고 온 거냐면, 공유전자 쌍이 몇 개예요? 쌍은 2개.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왜요? 쌍이니까 2개가 하나죠? 그래서 2쌍인데 공유전자수 몇 개예요? 4개. 그렇죠. 공유전자수 4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중결합처럼 생각해야 되죠. 근데 얘는 이중결합이 아니고 단일결합 2개예요. 그래서 산소는 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 보고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 통해서 아까 앞에서 보던 화학식들 완성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학 단원만 2주 연속으로 계속 주구장창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얘기해 드린 것처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수업까지가 통합과학에서 얘기하는 2시간 반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3시간 수업했고, 그죠? 오늘도 이제 지금 2시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배우셨으면 이거 속도가 2배였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서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잡아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통합과학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양도 너무 많고, 진도 나가기도 너무 급급해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중등과학 충분히 소화하셔서 통합과학 내용
이제 볼 줄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얘기하고 있었냐면 지금 옆에 이제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유전자쌍 지금 몇 개다? 두 개죠. 여기 한 쌍이고 여기 한 쌍이니까 두 쌍인 거고 공유전자수는 네 개죠. 그럼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유전자쌍 두 개, 공유전자수 네 개인 산소의 이중결합과 같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보자? 단일결합 두 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짝대기 하나, 이쪽에 짝대기 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고 아까 앞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온결합 물질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약간 정의 고정제. 이온결합 물질은 결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차이를 좀 볼게요. 봐요. 공유결합 물질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걸 이제 분자라고 부를 거예요. 이걸 이제 분자라고 부를 겁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이온결합 물질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온결합 물질은 아까 어떻게 생겼어요? 나트륨이랑 염소랑 보면은 번갈아 가면서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을 다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 어디서 끝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무한히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 어떻게 쓴다고요? 뭘로 쓴다? 얘는 주고받는 전자수의 비율로 써요. 그래서 나트륨이랑 염소 같은 경우에 몇 대 몇이에요? 한 개 버리고 한 개 받아보죠. 그래서 1대1로 보는 거고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물 분자 얘기해 볼까요?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산소 있고 수소 두 개가 이제 미키마우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릴 건데 그럼 옆에도 이렇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옆에 있는 물이랑 옆에 있는 물이 구분돼요 안 돼요? 얘는 지금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요? 얘는 경계를 뭐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얘는 경계가 없잖아요. 이런 애들이 경계가 없는 거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가 그냥 분자죠. 옆에 분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분자를 낱개로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온은 지금 낱개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양이온이랑 음이온을 낱개로 취급하는 거죠. 물질로서는 이렇게 덩어리로 취급할 수가 없죠. 이게 분자와 결정의 차이예요. 그래서 분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딱 나눠지니까 화학 반응식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끊어지는 대로 쓰면 됩니다. 끊어지는 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썼던 화학 반응식을 하나를 바꿀 거예요. 누구를 바꿀 거냐면 이제 내용을 안 배웠을 때는 그냥 그렇게 썼는데 아까 소금에 대한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NaCl이 소금인데 소금의 구성을 보면 누구랑 누가 만나서 소금을 이룬다고요? 나트륨, 염소. 뭐야? 염소가 만나서. 네, 정리할게요. 나트륨은 무슨 원소예요? 금속 원소죠.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와 결합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금속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애들 어떻게 써야 돼요?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이게 O2로 나타내야 되는 거 맞아요? O2라는 거는 혼자 있는 거다 결합한 거다. 결합한 거예요.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현승아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와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Na2라는 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건데 염소 같은 경우는 무슨 원소죠? 진혁아? 비금속이죠. 비금속은 비금속과 결합할 수가 있죠. 무슨 결합이에요, 그게?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얘는 ECl이라고 써야 돼요? Cl2라고 써야 돼요? Cl2라고 써야 돼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식을 보면서 이게 옳게 된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서정아, 얘는 왜 이렇게 썼다고요? 이거는 금속 원소라서요. 네,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낱개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 원소가 두 개인 것처럼 쓴 거고 여기는 어떻게 쓴 거예요? CL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트륨 두 개, 여기도 Cl 두 개인데 무슨 차이라고요? 얘는 낱개로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항상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앞에 일을 썼어요. 안 붙어 있으면 앞에 일을 쓴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화학 반응식이. 그러니까 아까 오늘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헷갈리실까봐 안 쓴 거고
지금 기존에 쓰던 화학 반응식 다 저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날 건데 이거 정제가 무슨 원소입니까? 나트륨. 금속 원소. 염소는요? 비금.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무슨 결합해야 돼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해야 돼요. 왜요? 나트륨 전자 몇 개 버릴 거고 하나요. 염소는요? 하나 받아요. 그래서 얘를 NaCl이라고 적을 건데 송현아 얘는 중성이에요?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온가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 거라고 했어요? 중성. 저거 이가 없어야지. 그렇죠. 얘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현승아? 11번. 그렇죠. 얘는 플러스 11에 전자도 몇 개 갖고 있어요? 11개 갖고 있죠. 그래서 0이 되는, 중성이 되는 이런 녀석이 이런 게 몇 개 있다? 2개. 이런 게 2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나트륨의 상황인 거고 염소 Cl2는요, 얘서야. 금속이랑 금속이니까, 아니 비금속이랑 비금속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붙어. 그렇죠.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원자번호 몇 번이고 염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7번이죠. 근데 제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나왔을 거예요? 2개 나왔을 거고 두 번째 kop질에 서정화 몇 개 넣어야 돼요? 8개. 그럼 10개 해결했죠? 몇 개 남았어요? 7개 남아서 염소 루이스 전자점식 써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얘네 몇 개가 아쉬워요 지금? 1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염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1개 줄. 1개 빌려주고 1개 줄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염소랑 옆에 있는 염소를 이렇게 둘이서 결합하는 건데 어쨌든 개별의 염소는 전기적으로 전기 띄어야 안 띄어요? 띄어요. 염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서정아? 17개. 그럼 전자 몇 개 갖고 있어요? 17개. 그럼 전기 띄어야 안 띄어요? 안 띄어요. 그러면 합쳐놔도 그러니까 얘도 중성이고 얘도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중성이 맞아요. 중성이 맞는데 옆에 건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금속이랑 비금속 결합한 거니까 어떻게 결합했을 거예요, 송이나? 금속은 전자를 저요. 몇 개 버려요, 나트륨? 11개. 아니, 버리는 게 몇 개 버려야 돼요? 위치 봐요. 나트륨 전자 몇 개 버려야 돼요? 1개. 그래서 나트륨이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염소가 얻어요. 그래서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나트륨 총 몇 개였어요? 2개. 2개. 그럼 뒤에서도 2개가 돼야 돼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합쳐놨을 땐 중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낱개로는 중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네. 2 붙으면은 네. 중성이 아닌 거예요? 2가 붙으면 중성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가 없을 때는 중성 이게 없을 때 중성이었냐고요? 말고 그 여기요? 위에 거요. 얘도 중성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 2가 앞에 나트륨에 네. 2가 없으면 중성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랑 다르죠? 왜 달라요? 결합, 그래요. 이건 지금 결합한 거잖아요. 이거 무슨 결합한 거예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 뭐예요? 성현아 그 써놓은 거 읽어요. 이온 결합을 뭐라고 썼어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 맞아요.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고 음이온. 그래요. 얘는 그냥 원소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띨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뒤에 무슨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니까 전기를 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학 반응식만 보고서 이게 이제 결합이 띨 건지 안 띨 건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합에 대한 얘기였고 결합 특징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온 결합 물질 얘기해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은 잘 들어야 돼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있는 구조죠. 그럼 얘네들은 옆에 걸 당기는 힘이 세요, 약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 네. 세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좀 어려운 표현을 하나 쓸 건데 이렇게 한번 보죠. 고체가 뭐예요? 뭘 고체라고 불러요? 뭘 고체라고 불러요? 카드 구멍이 맞아요. 왜 굳어 있어요? 눌렀을 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고체는 어떤 게 고체냐면 입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걸 고체라고 불러요. 그냥 액체는 뭐예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맞아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기체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흩어져서 날아다니는 수준인 거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봐요. 이온 결합 물질은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 있다면서요. 얘는 그럼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모여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돼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 그래서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좀 할 거예요. 잘 봐요. 이거 이제 고등부에서, 그러니까 중등에서 배웠는데 중등에서 잘 안 쓰는 좀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고체라는 건 녹은 거예요, 못 녹은 거예요? 못 녹으면 못 녹은 거예요. 지금 현재 액체라는 건요, 이미 녹은 거예요. 그러면 상온에서 고체는 지금 현재 고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 표현 이제 다시 볼 거예요. 상온에서 고체라는 건 녹는 점이 어떻다? 맞다. 녹는 점이 낮으면 현재 온도에서 이미 얘네가 어떻게 버렸어야 돼요? 이거 모르겠으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 돼요. 봐요. 녹는 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녹는 점 기준으로 아래는 무슨 상태예요? 위로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녹는 점이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25도가 여기 있다고 할 때, 25도가 여기 있다고 할 때 녹는 점이 올라가면 현재는 무슨 상태가 돼버려요? 기체 녹는 점이 올라가면 25도는 여기 있잖아요. 고체 상태가 돼버린 거 맞아요? 다시 천천히 할게요. 봐요. 물은 몇 도에서 녹아요? 0도에서 녹죠. 0도에서 왜냐면 얼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럼 물은 얼음은 녹이는데 몇 도면 충분해요? 0도면 충분히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녹일 수도 없거든요. 설탕 같은 거 얘기할게요. 설탕 같은 거는 30도 정도 돼야지 녹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설탕이 잘 녹아요? 얼음이 잘 녹아요? 얼음은 몇 도에서 녹는다고요? 설탕은요? 30도죠. 그럼 누가 잘 녹아요? 얼음이. 왜요? 왜냐면 얼음은 에너지 안 줬는데도 녹아버린 거죠. 근데 설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줘야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모르겠으면 봐요. 지금 고체 상태라는 건 녹았다 안 녹았다? 그럼 얘는 녹이기 쉽다 어렵다? 녹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표현을 뭐라고 쓸 거냐면, 얘는 녹이기 어렵다는 건 녹는 점, 녹이기 위한 온도가 녹는 점이 어떻다? 높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녹이기 어렵고, 힘을 가하면 쪼개진다라고 얘기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온 결합 물질 구성 한번 더 그릴게요. 이온 결합 물질 어떻게 생겼다고요? 누구랑 누가 번갈아서? 플러스와, 그렇죠. 비금속의 음이온과 금속의 양이온이 번갈아 가면서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힘을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래로 힘을 주고 여기다 위로 힘을 준대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힘을 탁 줬어요. 그럼 다음 순간 어떻게 돼요? 얘네가 그림이? 얘네들은 좀 아래로 내려가겠죠. 얘네들은 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음 순간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 맞아요? 그럼 요 사이에서 무슨 힘이 작용해요? 달라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무슨 힘 작용하는데? 인력 작용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원래는 잘 붙어 있다가 힘을 살짝 딱 어긋나게 줬더니 어떻게 해버려요? 파직하고 쪼개져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힘 살짝만 줘도 바스라지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조상 상온에서 고체겠죠. 왜요? 녹는 점이 어떠니까 소금이 높으니까. 근데 힘을 조금만 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어긋나면서 구조가 어긋나면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온결합 물질 특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 물에 녹으면 물에 녹으면 이제 전류가 통한다라고 얘기할 건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자주 보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표현을 조금 익히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현승아, 녹이기 어렵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녹는 점이 높다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물에 녹으면 전류가 통한다라고 얘기할 건 우선 전류가 왜 통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전류가 통하려면 보통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전류 통하려면 무슨 조건 만족해야 돼요? 송현아, 전하가 존재해야 돼요. 전하라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말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하고, 두 번째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특이한 조건이 좀 붙어 있어요. 무슨 조건이 붙어 있냐면 이 물에 녹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럼 물에 안 녹으면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체 상태를 봐요. 이온 결합 물질의 고체 상태는 지금 얘죠. 맞아요? 저 상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서정아, 들어있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 돼요. 이거 되는데 저기서 지금 플러스만 빼내거나 마이너스만 빼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요? 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빼내려고 하면 누가 당겨버려요? 마이너스들이 당겨버리거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고체에서는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소금에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용액으로 가버려요. 물에 녹았어요. 수용액으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 컵 안에, 물 안에 이렇게 플 마이너스가 떠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일 때 못 움직이고,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 못 움직이고, 풀어놓으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온결합 물질이고, 공유결합 물질은 딱 한 줄만 쓰고 마무리할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아까 했던 얘기, 요 물과 요 물 사이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요 분자와 요 옆에 있는 분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공유결합은 어떤 걸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현승아? 어디가 공유결합이에요? 누구랑 누구 사이가 공유결합이에요?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가 공유결합이에요? 수소산소, 요게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강하게 붙어 있을 거죠. 근데 이 분자와 송현아, 이 옆에 있는 분자는 서로 당겨야 안 당겨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유결합 물질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자 간 인력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자 사이 간자.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 약하면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상온에서 그럼 무슨 상태? 액체나 혹은 기체 상태. 그럼 앞에 표현 다시 한번 빌려올게요. 지금 액체나 기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얘는 녹이거나 끓이기가 녹는 점, 끓는 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분자 간 인력, 공유결합 물질까지 해서 마무리입니다.